젊은 시절에 아버지는 한 해 정도 방랑 생활을 했어요. 하이다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1960년대 말이었죠. 대학 분쟁의 폭풍이 거칠게 불어대던 시절이고 문화적으로는 카운터 철커의 전성시대였어요. 자세한 사정은 못 들었지만 도쿄에서 대학에 다니던 중에 몇 가지 터무니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눈앞에서 본 탓에 아버지는 정치투쟁의 회의를 느끼고 그 활동에서 물러난 것 같아요. 그리고 휴학을 하고 혼자서 전국을 떠돌았죠. 육체 노동을 해서 생활비를 벌고 시간이 나면 책을 읽고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실질적인 인생 공부를 한 거예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가장 행복한 시기였을지도 모른다고 자주 말했어요. 그런 생활을 통해 정말 소중한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고. 그때 겪은 일들을 어릴 때 곧잘 듣곤 했어요. 꼭 군인이 전해주는 옛 시절, 머나먼 전장의 추억처럼 방랑 생활을 마치고 대학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조용히 연구에 전념했어요. 다시는 긴 여행에 나서지 않았지요. 내가 아는 한 아버지는 그저 집에서 직장을 오가는 생활뿐이었어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아무리 평온하고 가지런해 보이는 인생에도 어딘가 반드시 파탄의 시절이 있는 것 같거든요. 미치기 위한 시기라고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인간에게는 아마도 그런 전환기 같은 게 필요한 거겠죠? 그 겨울 하이다의 아버지는 오이타현 산속 작은 온천에서 잡일을 했다. 그는 그 장소가 마음에 쏙 들어 잠시 머물기로 했다. 매일 정해진 육체 노동을 하고 지시받은 몇 가지 잡다한 일을 처리하기만 하면 나머지 시간은 자유로웠다. 급료는 별것 아니었지만 숙식을 제공받고 온천도 마음대로 쓸 수 있었다. 빈 시간에는 좁은 방에 들어누워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과묵하고 뭔가 특이한 도쿄에서 온 대학생에게 친절했고 나오는 식사도 간소하기는 하지만 지역의 신선한 식재료로 만들어 맛있었다. 무엇보다 그곳은 세상에서 격리된 장소였다. 전파 상태가 좋지 않아 텔레비전도 볼 수 없었고 신문도 하루 늦게야 읽을 수 있었다.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은 산길을 3km나 내려가야 했고 거기서 여관까지 뚫린 좁고 울퉁불퉁한 길을 오가는 자동차라고는 여관에 있는 고물지프 한 대뿐이었다. 전기가 들어오는 것도 그 얼마 전 일이었다. 여관 앞에는 아름다운 개울이 흘렀고 색깔이 선명하고 살이 탄탄한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 새들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울어대며 바쁘게 개울 주변을 날아다니고 멧돼지나 원숭이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산은 산나물의 보고였다. 그런 한적한 환경 속에서 청년은 마음껏 책을 읽고 사색에 젖어들었다. 현실 세계의 잡다한 일들은 이제 그의 관심을 끌 수 없었다. 여관에 머문 지 2달이 지날 즈음 그는 한 숙박객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는데 큰 키가 팔다리가 길고 짧게 자른 머리카락에 이마는 벗겨져 올라갔다. 금속태 안경을 걸쳤고 머리는 막 낳은 달걀처럼 맨질맨질했다. 그는 일주일 전 비닐 여행 가방 하나를 어깨에 걸치고 혼자 산길로 걸어와 여관에 투숙했다. 바깥으로 나갈 때는 늘 가죽 점퍼에 청바지를 입고 워커를 신었다. 추운 날에는 털모자를 쓰고 목에 감색 머플러를 둘렀다. 이름은 미도리카와. 숙박계의 이름과 도쿄, 고네가 이 시의 주소를 적었다. 꼼꼼한 성격인 듯 계산은 매일 점심 전날 몫을 현금으로 지불했다. 미도리카와라는 이름의 남자는 딱히 하는 일도 없이 시간만 나면 노천탕에 들어갔다.
근처에 있는 산을 거닐고 가지고 온 문고본을 코타스에 앉아 차근차근 읽고 밤에는 데운 술을 2옴 마셨다. 그보다 더 마시는 일도 없고 덜 마시지도 않았다. 그는 하이다의 아버지에게 지지 않을 만큼 과묵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하고도 말을 나누지 않았지만 여관 사람들은 딱히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 손님에게 익숙했기 때문이다. 이런 두메상코 온천을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이라면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특이한 성격의 소유자이고 장기 투숙객일수록 더더욱 그런 경향이 강했다. 청년이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개울가 노천 땅에 들어가 앉아 있는데 우연히 그 시간에 온천을 하러 온 미도리카와 청년에게 말을 걸었다. 미도리카와는 무슨 이유인지 처음 보자마자 잡일을 하는 이 청년에게 흥미를 느낀 듯 했다. 하이다가 쉬는 시간에 마루에 앉아 조르주 바타유 선집을 읽는 것을 본 것도 관심을 갖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인지도 모른다. 자기는 도쿄에서 온 재즈 피아니스트라고 미도리카와는 말했다. 사적으로는 좀 번잡한 일도 있고 매일 하는 일도 피곤해서 잠깐 조용한 환경에서 휴식을 하려고 혼자 이런 산골짜기까지 왔다. 그렇기도 하지만 목적도 없이 무작정 길을 떠났다가 어쩌다 보니 여기 와 있다. 여긴 쓰잘데없는 게 하나도 없어 마음에 든다고 했다. 자네도 도쿄에서 온 것 같구먼. 하이다는 흐릿한 얼굴 어둠 속에서 온천에 몸을 담근 채 자신의 사정을 간단히 설명했다. 대학을 휴학하고 무작정 여행을 떠났고 어차피 대학도 봉쇄되어 도쿄에 있을 이유도 없다고. 미도리카와는 지금 도쿄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관심이 없느냐고 했다. 그런대로 볼만한 구경거리 아닌가? 여기저기 매일처럼 소동이 벌어진다. 꼭 세계가 뿌리째 뽑혀 뒤집히는 것처럼 그런 현장을 못 본다는 게 아쉽지 않은가? 그는 그렇게 물었다. 세상은 그리 간단히 뒤집히지 않는다고 하이드는 대답했다. 뒤집히는 건 인간입니다. 그런 걸 못 본다고 해서 아쉽지도 않습니다. 쌀쌀 맞고 무뚝뚝한 발투가 미도리카와의 마음을 끈 듯했다. 혹시 이 근처 어디에 피아노 칠 만한 데가 없을까? 그는 하이다에게 물었다. 산을 하나 넘으면 중학교가 있는데 방과 후에는 음악실에 있는 피아노를 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이다는 말했다. 미도리카와는 그 말을 듣고 기뻐했다. 미안하지만 나중에 거기까지 안내해 줄 수 없겠냐고 물었다. 하이다가 여관 주인에게 그 이야기를 하자 길을 잘 안내해 주라고 했다. 주인은 중학교에 전화해서 피아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 놓았다. 2사람은 점심을 먹은 다음 산을 넘어 중학교까지 갔다. 비가 그친 뒤라 산길은 미끄러웠지만 미도리카와는 숄더백 끈을 등에 메고 빠른 걸음으로 걸었다. 보기에는 도예지 출신인데 의외로 다리는 아주 튼실한 것 같았다. 음악실의 오래된 업라이트 피아노는 건반 상태가 나쁘고 조율도 그리 바람직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런대로 칠만했다. 피아니스트는 삐걱거리는 의자에 앉아 손가락을 펼치고 88개의 건반을 한 번씩 쭉 건드려 보고 코드 몇 개를 집어 음향을 확인했다. 5도, 7도, 9도, 11도. 그는 소리에 만족한 것 같지는 않았지만 건반을 누르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물리적인 만족감을 얻은 것 같았다. 민첩하고 강인한 손가락의 움직임을 보고 나름대로 이름 있는 피아니스트일 거라 하이드는 짐작했다. 피아노 상태를 대강 살펴본 다음 미도리카와는 숄드백에서 작은 천주머니 하나를 꺼내어 조심스럽게 피아노 위에 올려놓았다. 고급스러운 천을 만든 주머니였는데 입구를 끈으로 묶게 되어 있었다. 누군가의 유골일지도 모른다고 하이다는 생각했다.
피아노를 연주할 때 그 주머니를 피아노 위에 올려두는 게 습관인 듯했다. 그런 느낌을 주는 행동이었다. 그런 다음 미도리카와는 라운드 미드나잇을 머뭇거리듯 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마치 흐르는 계곡물에 발을 담기고 유속을 느끼고 발 디딜 자리를 찾는 사람처럼 화음을 하나하나 신중하게 더듬듯 연주했다. 테마가 끝나고 긴 애드리브가 이어졌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의 손가락은 물에 익숙한 물고기처럼 민첩하고 활달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왼손이 오른손을 고무하고 오른손이 왼손을 자극했다. 하이다는 재즈에 별다른 지식이 없었지만 셀로니우스 몽크가 만든 그 곡은 우연히 알았고 미도리카와의 연주가 멋들어지게 곡의 핵심을 꿰뚫고 있음을 느꼈다. 어차피 피아노 음정에 신경에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연주에는 깊은 혼이 깃들어 있었다. 산골 중학교 음악실에서 단 한 사람의 청중으로서 그 음악에 귀를 기울이자니 몸 안의 더러움이 다 씻겨나가듯 한 느낌이었다. 그 솔직한 아름다움이 오존으로 가득한 청량한 공기와 투명하고 냉철한 개울물 흐름과 겹쳐 서로 호응하며 조화를 이루었다. 미도리카와는 연주에 몰입하고 현실의 잡다한 일들을 자기 주위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것 같았다. 이렇게 깊이 몰입한 사람은 하이다는 아직 본 적이 없었다. 그는 독립적인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미도리카와 열 손가락에서 단 한순간도 눈길을 뗄 수 없었다. 어느 정도 곡을 연주한 다음 미도리카와는 가방에서 두꺼운 수건을 꺼내 정성스럽게 얼굴에 땀을 닦았다. 그리고 묵상하듯 눈을 감았다. 이제 됐다. 이걸로 충분해. 슬슬 돌아갈까? 이윽고 그가 말했다. 손을 뻗어 피아노 위의 작은 주머니를 다시 조심스럽게 가방 안에 넣었다. 그 주머니는 뭔가요? 하이다의 아버지는 큰맘 먹고 미도리카와에게 물었다. 부적 같은 거야. 미도리카와는 거침없이 대답했다. 피아노 수호신 같은 겁니까? 아니, 나의 분신이라고 해야 할지도 몰라. 미도리카와는 입가에 지친 듯한 미소를 머금었다. 좀 묘한 이야기가 얽혀 있어.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말하기에는 너무 지쳤어. 거기서 하이다는 일단 말을 멈추고 벽시계를 올려다 보았다. 그런 다음 스크루 얼굴을 바라보았다. 물론 스크루 눈앞에 있는 사람은 아들 하이다이다. 그러나 나이가 거의 같기도 해서 스크루 의식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하나로 겹쳤다. 두 개의 다른 시간 성이 하나로 뒤섞이는 것 같은 신비한 느낌이 들었다. 혹시 그 일을 직접 체험한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여기 있는 아들 자신일지도 모른다. 그는 아버지라는 가상의 모습을 빌려 자신의 체험을 말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불현듯 그런 착각에 사로잡혔다. 시간이 많이 늦었네요. 잠이 오면 이야기는 다음으로 넘길게요. 괜찮아. 도무지 잠이 올 것 같지가 않아. 하고 스크루는 대답했다. 실제로 잠은 완전히 달아나 버렸다. 그 다음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럼 이야기할게요. 나도 아직 잠이 안 오니까요. 하이다는 그렇게 말했다. 미도리카와가 하이다 앞에서 피아노를 친 것은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중학교 음악실에서 라운드 미드나잇을 15분 연주하고 나서 피아노에 대한 관심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하이다가 이제는 피아노 안 쳐도 되나요? 하고 슬쩍 건드려 보았지만 말없이 고개를 저을 따름이었다. 그래서 하이다도 체념하고 말았다. 미도리카와는 이제 피아노를 칠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하이다는 다시 한번 미도리카와의 연주를 찬찬히 감상하고 싶었지만 미도리카와는 진정한 재능을 감춘 사람이었다. 거기에는 의심이 여지가 없다.
그의 음악에는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듣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들어 있었다. 집중해서 그의 음악을 듣노라면 자신이 어딘가 다른 장소로 스며드는 듯한 느낌에 빠졌다. 그리 간단히 자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비범한 자질을 갖추었다는 것이 자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이다는 실감을 할 수 없었다. 그것이 사람에게 더없이 축복일까? 무거운 짐일까? 은총일까? 저주일까? 또는 그 모두를 동시에 포괄하는 것일까? 아무튼 미도리카와는 그리 행복하다는 인상을 주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은 도대체 우물과 무관심 사이를 오가는 것이었다. 가끔 입가에 떠올리는 미소는 지적인 아이러니를 담은 억제된 것이었다. 어느 날 미도리카와가 뒤뜰에서 장작을 패서 나르는 하이다를 불렀다. 자네 술 마시나? 그가 물었다. 조금 마십니다. 조금이면 돼. 오늘 밤 나하고 어때? 혼자 마시는 것도 지겨워. 저녁 때 할 일이 있어서요. 7시 30분쯤이면 되겠는데요. 좋아. 7시 30분쯤에 내 방으로 와주게. 7시 30분에 하이다는 미도리카와의 방을 찾아갔다. 저녁이 2인분 차려졌고 대운술이 곁들여져 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술을 마시고 저녁을 먹었다. 미도리카와는 식사를 반도 하지 않은 채 오로지 자작으로 술을 마셨다. 자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하이다의 출신지와 도쿄에서 보는 대학 생활에 대해 이것저것 질문을 던졌다. 그가 철학과 학생이라는 것을 알고는 몇 가지 전문적인 질문을 했다. 헤겔의 세계관에 대해, 플라톤의 저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그가 그런 책들을 체계적으로 읽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래도 좋은 미스터리 소설만 읽는 건 아닌 듯 했다. 참, 그런가? 자네는 논리라는 것을 믿는구먼. 미도리카와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논리를 믿고 거기에 의지합니다. 애당초 철학이란 그런 학문이니까요.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나? 좋아하고 싫고를 떠나서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머릿속에서 내쫓아 버리지는 않습니다. 꼭 논리를 신봉하는 건 아니니까요. 논리에 맞지 않는 것과 논리의 접점을 찾는 것도 중요한 작업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자네는 악마라는 걸 믿나? 악마? 그러니까 뿔 달린 악마 말입니까? 그렇지, 실제로 뿔이 났는지 안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악의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악마라면 물론 믿을 수 있습니다. 악의 비유가 현실적인 형상으로 나타난 악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그건 실제로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이다는 말했다. 그놈을 눈으로 보면 이미 너무 늦은 건지를 또 몰라. 아무튼 우리가 지금 하는 말은 가설에 대해서입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끌어가려면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다리를 놓으려면 받침대를 설치해야 하는 것처럼 가설이란 앞으로 나아갈수록 물러져서 거기서 나온 결론은 믿을 수 없게 되고 맙니다. 구체적인 예란 말이지? 미도리카와는 말했다. 술을 한 모금 머금고 얼굴을 찌푸렸다. 그러나 때로 그런 구체적인 예는 그것이 나타나는 시점에 이르면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라는 하나의 지점으로 귀결되고 말아. 거기에는 중간이 없어. 이른바 정신의 도약, 거기서 논리는 거의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해. 분명 그 시점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 못할지도 모릅니다. 논리란 편하게 마음먹은 대로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 북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나중에는 아마도 거기에 논리성을 적용할 수는 있을 겁니다. 나중에는 너무 늦을지도 몰라. 늦고 안 늦고는 논리성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미도리카와는 웃었다. 물론 자네 말대로야. 나중에야.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았다 해도 그건 논리성과는 다른 문제겠지. 그야말로 옳으신 말씀이야. 반론의 여지가 없어.
미도리카와 씨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뭔가를 받아들이고 믿고 논리성을 넘어서 도약한 경험이. 미도리카와는 대답했다.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아. 논리를 믿지 않고 비논리도 믿지 않아. 신도 믿지 않고 악마도 믿지 않아. 거기에는 가설의 연장도 없고 도약 같은 것도 없어. 다만 그것을 그 자체로 말로는 받아들일 따름이지. 그게 바로 내 근본적인 문제점이야. 주체와 객체를 구별하는 벽을 제대로 세울 수가 없어. 그렇지만 미도리카와 씨한테는 음악적인 재능이 있습니다. 자네 그렇게 생각하나? 선생님, 음악에는 분명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솔직한 힘이 있습니다. 재즈를 잘 모르지만 그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미도리카와는 귀찮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다. 분명 재능이란 건 때때로 유쾌하기는 해. 폼도 나고 남의 눈을 끌기도 하고 잘만 하면 돈도 되기도 하지. 여자도 붙어. 그야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지. 하지만 재능이란 말이야. 하이다. 육체와 의식의 강인한 집중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기능은 발휘해. 뇌의 어느 부분에서 나사가 하나만 빠지거나 아니면 육체의 어딘가 연결성은 하나만 툭 끊어지면 집중 같은 건 새벽 안개처럼 사라져버려. 예를 들어 어금니 하나가 욱신거리기만 해도, 어깨가 심하게 걸리기만 해도 피아노는 제대로 칠 수 없어. 사실이야. 난 실제로 그런 걸 체험했으니까. 고작 충치 하나 때문에, 뭉친 어깨 근육 때문에 모든 아름다운 비전과 울림이 휙 사라져버려. 사람의 육체란 이렇게 나약하고 불러. 육체란 너무 무섭게 복잡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사소한 것에도 아주 상처를 입어. 그리고 한번 고장이 나 버리면 대부분 회복이 어려워. 충치나 뭉친 근육증은 아마도 쉽게 고칠 수 있을 테지만 못 고치는 것도 잔뜩이지. 그렇게 한 치 앞도 모르는 허약한 기반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재능에 대체 얼마나 대단한 의미가 있겠어? 물론 재능이란 덧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걸 최후의 순간까지 지탱하는 인간은 거의 없을지도 모르고요. 그러나 거기서 태어나는 것은 가끔씩 정신의 위대한 도약을 이루어냅니다. 개인을 넘어 보편적인 거의 독립적인 현상으로서. 미도리카와는 거기에 대해 잠시 생각했다. 그런 다음 말했다. 모차르트와 슈베르트는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그 음악은 영원히 살아있다. 하려는 말이 그 말인가? 하려는 말이 그런 건가?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런 재능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거야. 그리고 많은 경우 그들은 생명을 갉아먹어서 너무 이른 죽음을 맞이하는 걸로 천재의 대가를 치르지. 그건 목숨을 건 거래 같은 거야. 거래 상대가 신인지 악마인지 거기까지는 몰라도. 미도리카와는 한숨을 내쉬고 잠시 침묵하다가 덧붙이듯 말했다. 그거하곤 다른 이야기가 되겠지만 사실 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어. 대충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았지. 하다가 생각에 잠길 차례였다. 적절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몸이 아프다거나 그런 건 아니야. 몸은 아주 건강해. 또 자살하려는 것도 아니야. 만일 자네가 그런 짐작을 한다면 걱정은 접어. 그러면 미도리카와 씨는 앞으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한테 그런 말을 들었으니까. 내 생명은 앞으로 2달로 정해졌다고. 그게 한 달 전이거든. 그런 소리를 도대체 누가 했습니까? 의사도 아니고 점쟁이도 아니야. 아주 평범한 사람이야. 단 그 시점에서 그는 죽어가고 있었어. 청년은 그가 한 말에 대해 생각해 보았지만 논리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었다. 혹시 미도리카와 씨는 죽을 장소를 찾아 여기 오셨습니까? 간단히 말하면 그렇지. 도무지 갈피를 잘 잡을 수 없네요.
죽음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까? 한 가지 있기는 해. 그 자격을 말하자면 죽음의 타겟을 딴 사람에게 건네주면 돼. 아주 간단히 말해 대신 죽어줄 사람을 어딘가에서 찾으면 되는 거지. 바통 터치를 하고 그럼 잘 부탁해 하고 가버리면 그만이야. 그러면 어쨌든 안 죽어도 돼. 그렇지만 난 그런 방법을 쓰고 싶지 않아. 가능한 한 빨리 죽어버리고 싶다고 오래전부터 생각했으니까. 그러던 참에 아주 좋은 선물을 받은 셈이지. 이대로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솔직히 말해 산다는 게 정말 귀찮아. 이대로 죽은들 요만큼도 섭섭하지 않아. 어떤 수단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목숨을 끊을 열정 같은 건 없지만 조용히 죽음을 받아들이는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 티켓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줄 수 있습니까? 미도리카와는 아무렴 어떻냐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간단해. 상대가 내 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상황을 완전히 납득하고 그런 다음 내게 티켓을 건네받는데 동의하면 되지. 그 시점에서 수연은 깔끔하게 완성되는 거야. 말로만 해도 상관없어. 악수라도 하면 그거야 완벽하지. 서명 날인이나 계약서 같은 건 아무 필요도 없어. 관공서 업무하고는 다르니까. 하이다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렇지만 눈앞에 닥친 죽음을 나서서 대신해 줄 사람을 찾는 건 간단한 일이 아닐 텐데요. 그거 아주 지당한 질문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아무한테나 닥치는 대로 하고 다닐 순 없지. 미안한데 나 대신 죽어줄 수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지. 당연하지만 상대를 잘 골라야 해.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더 복잡해지는 거지. 미도리카와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고 마른 기침을 한번 하더니 입을 열었다. 인간에게는 모두 저마다 색깔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알아? 아니, 모릅니다. 그럼 가르쳐주지. 인간에게는 제각기 자신의 색깔이 있어서 그에게 몸의 윤곽에 따라 희미하게 빛나면서 떠올라 휴광처럼 아니면 백라이트처럼 내 눈에는 그 색깔이 뚜렷하게 보여. 미도리카와는 술잔에 스스로 술을 따라 핥듯이 마셨다. 그 색깔을 볼 수 있는 능력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건가요? 하이다는 반신반의하며 물었다. 미도리카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선천적인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거야. 눈앞에 다가온 죽음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주어져. 그리고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이어지지. 그 자격은 지금 나에게 주어졌지. 하이다는 잠시 침묵했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미도리카와는 말했다. 세상에는 기분 좋은 색깔이 있는가 하면 보기 괴로운 색깔도 있어. 즐거운 색깔이 있는가 하면 슬픈 색깔도 있지. 빛이 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엷은 사람도 있고. 이거 정말 피곤한 일이야. 그런 게 보기 싫어도 보이니까 말이야.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기 싫어져. 그러니까 이런 산골로 흘러 들어온 거겠지? 하이다는 상대의 이야기를 따라잡기 급급했다. 그렇다면 내 색깔도 미도리카와 씨에게 보인다는 겁니까? 물론이지. 무슨 색인지 자네에게 말할 생각은 없지만 그래서 말인데 내가 할 일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어떤 특징적인 방식으로 빛을 내는 사람을 찾는 거야. 죽음의 티켓도 사실 그런 상대에 한해서만 건넬 수 있어. 아무에게나 무작정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런 색깔과 빛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많지는 않아. 내가 보기에 1000명이나 2000명 가운데 한 사람 정도가 아닐까 싶어.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도무지 찾기 힘들 정도도 아니지. 오히려 진짜 어려운 건 그런 상대와 무릎을 맞대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일이야. 상상이 가겠지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지. 그런데 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남에게 닥친 죽음을 대신해줘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미도리카와는 미소 지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 글쎄, 거기까진 난 몰라.
다만 내가 아는 건 그들이 어떤 색깔을 띠고 어떤 짙은 빛을 몸 테두리에 둘렀다는 것뿐이야. 그건 그냥 예외적인 특징에 지나지 않아. 그러나 억지로 말하자면 물론 내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도약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몰라. 왜 두려워하지 않는가? 거기엔 제각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테지만 도약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그렇다 치고 그런데 그들은 뭘 위해 도약을 한다는 겁니까? 미도리카와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침묵 속에서 개울 물소리가 한층 세지듯했다. 그런 다음 그는 빙긋 웃었다. 이제부터가 영업 이야기가 될 거야. 듣고 싶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한 시점에서 자네에게 평범하지 않는 자질이 생겨 특별한 능력이라고 해도 좋아.